안녕하세요. 박건호의 의료한방입니다. 오늘은 전형적인 의학적인 내용이 아니라 제가 여행했던 문경 세제와 충주 탕금대라는 여행지에 대한 소개와 이와 관련된 몇 가지 역사적 스토리를 함께 정리해서 말씀드리는 내용으로 이제 꾸며보았습니다. 좀 더 가벼운 내용이니까 가볍게 그렇지만 흥미를 갖고 들어주시면 이제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이렇게 진행해 보겠습니다. 그, 이 내용 자체는 의학적 지식이 아니라서요. 제가 한번 박건우의 원래 의류 한방이라는 채널이지만 그 새롭게 채널이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고요. 여행과 관련된 콘텐츠를 만드는 일종의 채널 속의 채널 형태로 박건우의 여행 한방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꾸며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문경 세제는 이 문경이라는 도시에서 이 새도 넘어가기 어려운 혹은 억새가 많아서라고 불리는 이 세제라는 곳을 지나서 이 반대편 충주 탕금대까지의 이제 여행지를 소개시켜 드리는 내용이고요. 이 가는 과정은 이 제1관문, 제2관문, 제3관문인 정상을 넘어서 다음으로 이제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조령 그 제1관문입니다. 제1관문의 입구이기 때문에 이렇게 넓은 평야처럼 이렇게 펼쳐지고요. 위로 갈수록 이제 점점 좁아지면서 이제 일종의 산책로가 이제 만들어진다고 하겠습니다. 이 문경이라는 곳은 우리나라 남한의 거의 중심부에 가까운 곳에 위치해 있는데요. 정확히는 이 경상도와 이 충청도의 이 경계 부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 부분이 어떻게 해서 나름의 이렇게 소개시켜 줄 수 있을 정도의 여행지고 또 역사적 스토리가 만들어지느냐를 이해하시려면은 이 한반도와 이 한반도 전체의 산맥과 강을 표시한 이 백두대간이라는 개념을 이해하시면 조금 더 이해하시기가 편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백두대간은 이 백두산에서부터 쭉 내려와 지리산까지 이어지는 큰 이 백두대간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 가지 이제 작은 산맥들 그리고 이런 산맥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여러 강의 흐름 등을 이제 표현한 그 지형의 이해라고 이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원래 이제 일반적으로 되어 있는 뭐 이쪽 무슨 뭐 경상남도 판, 뭐 이쪽 판, 뭐 이쪽 판 이런 지질학적 분류가 아니라 이런 산과 물의 흐름 등이 실제로 사람들의 생활권 형성에 이제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사람과 자연의 조화를 고려한 지리 체계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순한 지질 구조가 아니라 이런 지표 분수계, 즉 물의 흐름에 따른 이제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한 게 더욱더 이제 사람의 생활권과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졌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쯤에서 이런 백두대간을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저는 이제 돼지구역 과거의 사태가 떠올랐고요. 이 돼지구역 사태가 만들어졌을 때 이런 산이 이렇게 있을 때 이쪽 농장에서 구제역이 발생하면 이 반경 5km에 있는 농장의 돼지는 모두 이제 살처분하는 그런 방식을 했었는데요. 당시에도 큰 논란이 됐던 게 이쪽 농장에서 돼지 구제역이 발생을 하면 사실은 이쪽은 5km 아니라고 해도 여기는 이제 산맥이 있고 물의 흐름도 이쪽과 이쪽으로 달라지기 때문에 사실 이쪽까지 병이 번졌다라고 말을 하기는 어려운데 당시 이런 백두대간과 같은 이런 지표 분수계에 따른 개념을 인정하지 않고 무조건 살처분을 했던 그런 뉴스를 제가 봤던 기억이 있고요. 그로 인해서 사실은 그 살아있는 생명이 이제 살생되는 그런 것도 이제 마음이 아프고 또 살아있는 생명체를 죽여야 되는 그 업무를 수행했던 사람들도 사실은 매우 힘들었을 거고요. 아주 그런 큰 이해하기 어려운 일들이 있었는데 추후에 보니까 그런 것이 이제 돼지 돈육의 어떤 가격의 폭등이나 그런 것들로 인한 몇 가지 비리 등이 관련되지 않았냐라는 그런 의혹 같은 들도 있었던 걸로 봐서는
바로 이런 부분들이 이 백두대간에 따른 이런 지표 분수계에 따른 지리 개념이 필요하지 않았나라는 것을 뭐 제가 가볍게 한번 또 말씀드려 봅니다. 그래서 이런 백두대간이 이렇게 쭉 이렇게 있기 때문에 결국 이 거대한 이 산맥 때문에 이쪽 지역에서 이 한반도의 중심부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결국 이 지역 중에서 그나마 조금 넘기 쉬운 낮아진 곳을 선택해서 넘어야 되는데요. 그것이 이제 크게 보면은 왼쪽부터 중령, 조령, 이제 추풍령 이제 세 군데가 있었습니다. 어, 그래서 이제 이러한 흐름을 딱 봤을 때는 우리 과거 삼국시대 때 보면은 이제 고구려 백제 신라가 이렇게 있는데요. 항상 신라에 대한 소개를 보면 이 험준한 지형으로 이렇게 폐쇄되어 있어서 떤 새로운 문물의 전파가 늦고 그래서 발전이 늦게 시작됐다. 뭐 그런 식의 이제 소개들이 있는데 국사 시간에 배웠던 기억이 있는데요. 바로 이제 그러한 것이 이 백두대간의 이 지형을 보면 이제 우리가 쉽사리 이제 이해가 된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지역과 이 지역을 연결하는 이 세 가지 큰 이제 길이 있는데요. 이 길이 이렇게 이제 세 가지 길이 이제 있는데 조선시대 전까지만 해도 그래도 고려시대라 할지라도 이쪽 고려시대 고려 개성과 이쪽 경주가 그래도 그 전에 전 나라의 수도였기 때문에 이제 가장 중요한 흐름이 되겠죠. 그래서 그때만 해도 이제 중령을 넘어서는 길이 이제 주요한 길로 이제 쓰였다고 하는데요. 그렇지만 이제 조선 시대로 넘어오면서 이제 이러한 낙동강을 이용한 수운이 조금 더 발달하고 또 이 부산포가 이 일본과의 교역이 고려와는 때는 다르게 이제 조선으로 넘어오면서 일본이 이제 그럴듯한 나라들이 되면서 이제 대마도 후쿠오카 부산포 이 직선 라인을 통한 교역이 조금 더 활발해지면서 이 부산포 지역이 좀 더 강조되기 시작하면서 과거 고려시대와는 다르게 이 영남대로라고 하는 이 조령, 문경세제를 이용한 이 도로가 이제 중심 도로로 더 가장 중요하게 이제 이용되고 사람과 물류의 이동이 가장 많았던 이제 길이라고 이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조령을 통한 이쪽 영남 지역과 이 경기 충주 지역과의 이제 연결이 이제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따라서 이 지역에서 낙동강을 따라서 혹은 여러 가지 이제 육로를 통해서 이쪽 지역에 모여져서 이 조령을 넘어가고 그래서 이쪽에 또 남한강을 통해서 수문을 통해 전달하거나 이쪽 길을 따라 전달되는 이 양쪽 지역은 여러 가지 이제 사람과 물건과 정보가 모일 수밖에 없는 도시가 되겠고요. 그래서 이 과거 시절에는 이쪽에서 모이는 이 상주 또 여기 쪽에서 모이는 충주가 아주 큰 도시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상도 할 때 경주와 상주를 말해서 이때 이제 상이 이제 상주가 되겠고요. 또 여기서의 충주는 이제 충청도의 이제 충이라고 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가 이제 영남이라는 표현도 이제 자주 쓰는데요. 영남은 저희가 말씀드리고 있는 조령과 이쪽 중령 이남의 땅을 우리가 이제 남쪽을 영남이라고 이제 부른다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충주, 상주가 얼마나 중요했냐, 이 드라마 넷플릭스의 이제 킹덤을 보시면 이제 여기 이제 부산으로 침공한 이제 일본 왜군이 이렇게 올라오는 과정에서 상주를 통과했냐 안 했냐. 혹은 이제 동네에서 부산의 동네 지역에서 시작된 이 좀비들이 상주 넘어서 왔냐 안 왔냐. 그리고 상주 이남의 뭐 백성들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대사가 계속 나오는 건데요. 그만큼 이렇게 상주가 중요했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통로를 유지했던 이 영남대로와 상주, 충주, 문경세제였지만 그렇지만 이제 기술이 발달하고 세월이 흐르면서 이 이화령길이라는 길이 일제시대 때 이제 개척이 되면서 이거는 이제 높이는 조금 더 낮았지만 아주 크게 돌아야 되기 때문에 주로는 이제 조령만큼 잘 쓰여지지 않았습니다만 이제 완만한 편이기 때문에 좀 넓은 길을 내기가 쉽고 그래서 차량 이동이나 그런 게 좀 더 편했기 때문에
이제 일제시대 때 이제 이화령길이 이제 개척되고 그러면서 이제 이 문경세제길은 이제 조금 더 그 쓰임새가 이제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 뒤로 이제 결정적으로는 이제 경부선 철도가 이 서울과 대전 그리고 추풍령을 지나 대구로 가는 식으로 이렇게 놓이게 되면서 그리고 여기에 따라서 또 이제 경부고속도로도 이렇게 놓이게 되면서 그야말로 이제 이 문경세제 조령길은 그야말로 이제 쇠퇴되어 그렇게 산책을 하는 지금의 이제 거의 공원 같은 개념으로 이제 바뀌게 되고요. 그 전후로 있었던 상주와 충주 역시도 이제 급격히 쇠퇴를 하고 이 경부선 철도 도로 주변에 있었던 김천, 구미, 대전 등의 도시가 이제 크게 커지는 이제 그런 상황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이런 인간과 이렇게 물류의 어떤 흐름이 가장 중요한 어떤 지역의 번성을 사실은 이제 결정하는 면이 좀 있고요. 이 과정에서도 이제 과거처럼 도보나 말을 하다가 이제 기차나 자동차를 하는 기술의 발전이 되면 이 역시도 이제 크게 변하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다만 이제 추후에는 현재는 이제 인터넷과 AI 등에 대한 정보의 흐름이 조금 더 강조되어지고 있어서 이러한 흐름 역시도 어느 순간에서는 이제 다르게 또 이 지역이나 그런 부분들이 변화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고 그런 가능성들에 대해서 잘 설명한 책이 바로 이제 이 유발 하라리의 넥서스나 더 플로우 같은 책들이어서 아마 관심이 있다면 한번 읽어보시는 것도 저는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령 문경세제길로 이제 조금 더 좁혀서 자세히 말씀을 드린다면 이것은 이제 중요한 인간 물류의 통로인과 동시에 상징적으로 이제 선비길 혹은 이제 장원급제길이라는 식으로도 이제 불리게 되는데요. 그것은 일단은 이제 그 이름에서부터 어떤 징크스처럼 전해져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령은 이게 세 주자를 쓰기 때문에 경사를 전해 듣고 새처럼 비상하리라 라는 의미로서 사람들이 이제 어떤 희망을 갖고 다니는 길이 됐고요. 그에 반해서 중령은 죽죽 미끄러지다. 추풍령은 추풍 낙엽처럼 떨어지다 등을 이제 떠올리게 돼서 이제 과거를 보러 가는 이제 선비들이 대부분 이제 조령을 이용해서 한양으로 갔다고 하고 있고요. 웃긴 거는 이쪽 호남 지역에 살던 그 선비들 중에도 일부는 이런 징크스 때문에 이렇게 여기로 넘어와서 조령길을 넘어서 시험을 보러 갔다는 그런 에피소드도 전해진다고 합니다. 어, 그래서 이제 이 문경세제길, 문경세제 조령의 입구를 보면 이렇게 선비상이라고 해서 이 길이 선비길이었음을 이렇게 표시하는 상이 있고요. 또 문경세제 과거길이라는 큼지막한 글씨도 새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렇게 어사화에 대한 이렇게 모형이 이렇게 장원급제라는 형태로 이렇게 있는데요. 저희 집안에도 지금 이제 과거를 준비하는 가족 일원이 있어서 저도 한번 기념 삼아 요 장원급제를 기원하며 사진을 이렇게 찍었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문경세제의 자체 이제 흐름을 이제 쭉 따라가며 한번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입구를 가면 저번 그 동영상에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넓은 이제 초입이기 때문에 넓은 광장처럼 이렇게 펼쳐지게 되고요. 이 열차는 이쪽 이제 제1관문이 있고 제2관문, 제3관문이 있는데 이 제2관문까지 이렇게 왕복하면서 하기 때문에 뭐 걸어 올라가실 때는 걸어갔다가 올 때는 이렇게 이걸 타고 오셔도 되고 3관문까지 갔다가 올 때는 이 관문 타고 오셔도 이렇게 자유롭게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길 따라 이렇게 쭉 올라가면 이제 조령 제3관문이고 요 넘어가면 이제 조령을 넘는 건데요. 넘은 데서 바라본 이 조령이 되겠고요. 그래서 이 비교적 험준한 이 백두대간에서 그나마 이렇게 조금씩은 낮은 요 위치가 바로 조령 문경세제라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조금씩 올라가면 제1관문을 이렇게 있고 여기를 이렇게 지나게 되면 이제 조령 원터라고 그래서 이제 과거에도 여기가 이제 가장 중요한 공적인 정보도 왔다 갔다 하는 곳이었으니까 그런 업무를 하던 벼슬아치나 그런 사람들도 이제 쉬어가거나 또는 말에게 먹이를 주거나 이제 등등의 일을 했던 곳이고요.
또 일반 상인들은 이렇게 시험할 수 있는 이제 주막 같은 것도 이렇게 모형이지만 이제 간단하게 이제 복원해서 과거에 우리 조상들 한 번쯤에 느껴볼 수 있는 이제 그런 공간도 마련되었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씩 올라가면 이제 길이 조금 이렇게 좁아지지만 그래도 이제 걷기 편한 완만한 경사로의 길이 있고요. 이 모래가 이렇게 가볍게 아주 이렇게 곱게 뿌려져 있어서 맨발로 걷는 사람들도 많고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씻고 갈 수 있도록 이렇게 공간도 마련되어 있고요. 또 이렇게 박물관이 입구에 잘 돼 있어서 이 문경세제 역사를 잘 둘러볼 수 있도록 돼 있어서 이런 거 이렇게 잘 꾸며진 거 보면은 참 이 지자체가 혹은 이제 1, 20년 전에 어느 시점에서의 지자체장이 이런 것에 관심을 갖고 참 잘 꾸며놨구나라는 저는 이제 이 풀뿌리 민주주의를 조금이나마 느낄 수 있는 곳이 아니었나 싶은 공간이었습니다. 그 뒤로 이제 조금 올라가면 이렇게 경사가 약간 급해지지만 길 자체는 넓고 이제 걷기는 좋습니다. 이런 길이 계속 펼쳐지게 되고요. 중간에 이렇게 폭포도 나타나서 시원한 폭포도 이제 감상할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올라가면은 사실은 이제 그 밑에 이제 문경 세트장이 있고 그 위로 올라가면 이제 중간중간에 계속 이렇게 사극 촬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극 촬영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고 그동안 촬영됐던 작들이 이렇게 있었던 걸 볼 수 있고요. 또 계곡길 옆에 보면 과거에 그 좀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즐겨봤을 그 태조 왕건이라는 드라마에서 마지막 장면에서 궁예를 이제 왕건이 이제 죽이는 이 장면을 찍었던 장소도 이렇게 같이 볼 수 있는 공간이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제2 관문을 이제 지나서 이제 제3 그리고 조금 더 올라가면 작은만 개천에 이렇게 물을 모아놓은 일종의 작은 저수지인데요. 여기를 이제 문격 초점이라고 해서 낙동강의 이제 발원지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고요. 여기서부터 낙동강이 시작됐다고 하는 건데요. 이거는 이제 앞서 보여드렸던 백두대간의 흐름을 본다면 이 산맥이 크게 있기 때문에 이 아래로 이제 났던 비들은 이 아래로 이렇게 흘러서 이제 낙동강을 흘러가는 것인데 여기 있는 이 문경에서의 이 시작점이 낙동강 발원지다라고 이제 여러 발원지가 있겠죠. 그 중에 하나를 이렇게 딱 표지석으로 해서 이렇게 표현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요 반대편은 이제 반대로 남한강의 이제 발원지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도 이제 있을 거라고 이제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 이제 세 번째 관문은 이제 조령관에 이제 도달하게 되면 제가 여기는 이제 똑같이 그 관문인데 오늘 찍지를 못했는데요. 대신에 이렇게 백두대간의 조령이라는 이런 조형이 있어서 옆에서 같이 찍었고요. 여기를 지나가면서부터는 이제 경상북도 문경이 아니라 이제 충청북도 이제 괴산이 됩니다. 그래서 이쪽 길은 이렇게 흙길이 아니라 이렇게 이제 세멘 길이어서 조금 걷는 게 그래도 편치는 않은데요. 그래도 이게 짧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제 깔끔한 면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걸어 내려가면 우리가 이제 과거의 선비들처럼 이제 문경 세제를 넘는 이제 그것이 된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넘어오면 얼마 안 가서 이제 몇 가지 이제 마을이 나타나는데요. 제가 이제 묵었던 호텔은 바로 여기 호텔 웨스트 오브 가나안이었고요. 3성급 호텔이지만 제가 보기에는 아주 좋았습니다. 그래서 옆에 주변에 뭐 특별히 놀 거는 없는데요. 볼 것도 없고, 놀 거는 즐길 것은 없지만, 그렇지만 여기가 이제 쭉 바위산이어서 풍경이 아주 좋고요. 편안하게 쉬기에는 아주 좋은, 아주 깔끔하고 아주 친절한 그런 숙소여서 그냥 호캉스 개념의 뭐 그냥 쉬겠다 하는 마음이 있다면 서울하고 아주 멀지 않으니까 꼭 이용해 보셔도 좀 좋지 않을까 싶고요. 이 호텔에서 바라본 여기가 바로 이제 저희가 넘어온 이제 조령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다음으로는 이 충주 쪽을 이제 살펴보기 위해서 이 부분을 이제 확대해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충주 쪽을 이렇게 확대해서 보면 충주 하면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탄금대가 그 이제 일종의 관광지라고 이제 볼 수 있겠는데요. 이 탄금대는 원래는 이제 1400년 전에 신라의 우룩이 가야 금을 탄 곳이라고 해서 이제 탄금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당시 이제 신라는 진흥왕 시대라고 하는데 아주 국력이 이제 막 번창할 때죠. 국력이 번창하면서
국력이 번창하면 이제 문화나 그런 것도 따라서 발전을 하죠. 그래서 이 가야에 있던 우룩이라는 훌륭한 음악가가 왔으니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좋은 장소를 마련해서 여기서 연주하면서 살게 하세요, 살으세요 하면서 했고, 그 밑으로 이렇게 그런 음악을 배우고 따르는 사람들이 와서 마을을 꾸리고, 그래서 이제 주어졌다고 하고요. 뭐 저는 지금도 이렇게 비슷한 개념은 있다고 생각해요. 뭐 소련의 어떤 뭐, 뭐 작가가 그런 소련 정부의 탄압을 피해서 스위스로 왔다. 그럼 어떤 경치 좋은 스위스의 마을에 안착을 하게 해주고 거기서 글을 쓰게 하고 뭐 그런 것과 이제 비슷하지 않나 이제 생각을 하게 되고요. 어, 그렇지만 이제 우리에게 더 어쩌면 와닿는 탕금대라는 것은 신립 장군이 임진왜란에서 이 배수의 진을 치고 12번 이 강물에 화름줄을 적시면서 전투를 치르다가 전세가 불리해지자 이제 투신 자살했던 곳으로 저희는 더 익숙하게 아는 경우가 이제 많죠. 그래서 그 전투 자체를 탕금대 전투라고 하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요 탕금대라는 곳에서 이루어졌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서 탕금대 전투련이 이제 생각을 우리는 하는데요. 그렇지만 사실은 이름은 이렇습니다만 실제 전투는 이쪽에 이제 요 달천평야라고 하는 약간의 늪지대, 그래서 농농사 같은 게 잘 되는 요 지역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사실은 달천평야 전투가 맞는데 이제 워낙 그 마지막에 수세에 몰려서 요 탕금대에서 신립 장군이 어, 생명을 투신 자살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 전투가 끝났기 때문에 이제 탕금대 전투로 많이들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전투 자체는 이제 달천평이라는 곳에서 이루어졌고요. 특히 이 건국대 충주 캠퍼스, 지금은 글로컬 캠퍼스라고 부르는 요 부위에서 이제 일본군은 주로 이제 진을 쳤고요. 그 위쪽 지역에 이제 우리 조선 군대가 이제 진입했습니다. 이 전투는 상당히 이제 아주 좀 특징적인 전투라고 하는데요. 그것은 어떤 일반적인 어떤 성을 지키거나 성을 하거나 혹은 기습하거나 이제 그런 게 아니라 양측 대규모 군대가 평야에서 모여서 진을 치고 벌이는 일종의 야전, 그래서 대규모 회전, 대회전 전투라서 아주 이렇게 일반적인 전투와는 좀 다른, 그래 조선시대 일반적인 전투와는 다른 특별한 의미의 전투였고, 또 이것이 양군의 그야말로 에이스들이 맞붙은 어, 중요성을 갖고 있는 전투였고, 또 이후 임진왜란의 그 흐름을 결정한 전투여서 아주 여러모로 이제 중요한 전투되어 있고, 이 전투에 참여한 인원은 조선 군인은 이제 8천 명 정도로 알려져 있고 일본 군인은 이제 16,000명이었고 조선 군인은 대부분 이제 기마병이었고 일본은 조총으로 무장한 이제 보병들이 대부분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제 역사적 사실 뭐 다 잘 아시겠지만 결국 이 기마병 중심의 조선 군대는 이 일본군에게 이제 거의 패퇴를 해서 배수이진을 치고 싸웠지만 싸운다고 했지만 거의 패퇴를 해서 거의 전멸에 가까운 패배를 하게 됐던 그 전투라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렇게 보고 나면 왜 우리나라 땅에서 싸우면은 앞서 보여드렸던 이 조령의 이 지금이야 완만하게 걷기 좋지만 옛날에 얼마나 험준했겠습니까? 이 영을 지켰으면 훨씬 쉽게 싸웠을 텐데 왜 이 뒤로 평야까지 나와서 그것도 왜 배수의 진을 치고 싸웠을까라는 것이 이제 의문감이 있으실 텐데요. 아마도 이제 뭐 여러 사람들이 해석을 하기에는 기마병 중심으로 되어 있던 조선 군대라서 그래서 평야에 산 것이 아니겠느냐. 혹은 여기까지 가서 막으려면 막는 부대도 여러 보급이나 그런 게 필요한데 여기 길도 또 만만치가 않거든요. 조령이 여기쯤 있는데 그런 어려움 등으로 그렇지 않겠냐라고 지금은 이제 해석은 하고 있습니다만 다만 그렇게 따지더라도 워낙 이해하기가 어려워서 뭐 여러 가지 설화 같은 데서는 뭐 신립장군의 과거에 뭐 어떤 뭐 한을 품었던 사람이 꿈속에서 어떻게 했다더니 그런 식으로 이런 게
회자될 정도로 사실은 좀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전술이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이 아까 말씀드렸던 이 탕금대 12대에서 12번 화살을 적셔가면서 싸웠던 신립장군은 비록 이제 전술에서는 실패했을지 모르지만 어쨌든 그렇게 싸우다가 목숨을 잃었기 때문에 사실 이 자체는 이제 비난을 하지는 않죠, 대부분은. 그리고 좀 마음 아픈 마음이 좀 있으실 거고요. 그래서 그러한 의미로서 이 상황이 탕금대라는 것이 우리에게 이제 와닿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탕금대 전투에서 패배한 다음에 그럼 어떻게 되냐? 이 8,000명이었지만 사실 이거는 조선 중앙의 이제 중앙군 정예병이었기 때문에 그 정예병이 이제 전멸했기 때문에 사실상 수도의 마지막 방어선이 이제 함락이 된 거라서 여기서부터 이제 쭉 그 영남대로가 그냥 쭉 펼쳐지는 겁니다. 물자 나르기도 편하고 그래서 이게 쭉 펼쳐집니다. 물론 중간에 이제 용인 전투가 한 번 있긴 하는데요. 이때 조선군은 7, 8만 명이라고 하는데 사실 7, 8만 명은 이 중앙군 정예병이 아니라 지역에서 그냥 막 모여든 그래서 약간 이제 오합지졸에 가까운 군대였고요. 그래서 일본군 1,600명과 붙은 이 용인 전투에서 어 그냥 싸워보지도 않고 패배하는 일이 이제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활약했던 일본군 장수가 바로 영화 한산에서 변요한 씨가 역할로 했던 이제 와키사카 야스아르라는 이제 장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탕금태 전투 패배 이후에 조선군은 이제 수도 방어를 이제 포기하게 되고요. 선조는 먼지를 뒤집어 쓴다는 의미의 몽진을 해서 평양을 거쳐 이제 의주까지 피신을 하게 되고요. 사실은 이제 명나라까지 가는 걸로 다 얘기는 되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쯤에서 한번 임진왜란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좀 살펴보면 조금 생각할 부분들이 있는데요. 임진왜란은 전체 이제 정유재란까지 합쳐서 이제 7년이 있었는데 사실 초기 전시 상황은 10개월 사이에 모든 것이 결정이 되고 남은 시간은 거의 휴전협상이 기한했습니다. 그래서 처음 부산에 4월 13일에 상륙을 해서 이 말씀드렸던 한금태 전투가 거의 2주 뒤에 생기고 그리고 또 한 5일 뒤에 한양이 함락됐기 때문에 이게 지금도 한 500km 거리인데 이거를 차로도 어려운데 이 싸우면서 일본군이 거의 20일 만에 왔기 때문에 초기에 우리나라가 명나라에 도움을 요청했더니 명나라에서는 서울 한양이 20일 만에 함락되는 걸 보고서 이것은 조선과 일본이 짜고 우리를 침략하는 것으로 오해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평양이 그 뒤에 한 달 정도 남짓 지나서 이제 함락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함경도까지도 이제 진출을 했다가 이제 중국이 참전을 하게 되면서 명이 참전하게 되면서 이제 평양이 수복이 되고 한양도 2월 달에 수복이 되면서 그 뒤로부터는 이제 일본군은 이 해안가 중심의 요 삼남의 일부에 이제 진을 치고 지리하게 남은 거의 6년의 시간을 이제 휴전 협상과 함께 여러저러 전투를 치르는 그런 전쟁의 양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당당히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단순한 조선과 일본의 전투가 아니라 어떻게 따지면 이제 한반도 혹은 동북아로 넓혀서 일종의 최초의 이제 국제전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이 한반도 안에서 이런 국제전이 펼쳐지기는 어려운데 그것은 바로 일본이라는 나라가 이 시점에서 통일을 하고 제철혁명을 하면서 발전을 하고 또 일부 이제 포르투갈이나 그런 데서 조총 같은 서구 기술 문명들을 수입을 하면서 일본이 이제 좀 강력해지면서 이 명나라 조선 등과 함께 이 한반도라는 공간에서 이루어졌던 하나의 이제 국제전 양상이라고 이제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것은 한번 6.25 전쟁과 비교해 볼 법한데요. 6.25 전쟁 역시도 3년이라는 시간이 있었지만 초기에 이제 9개월 동안 초기 전시가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지리한 휴전 협상 후에 휴전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물론 이제 6.25라는 거는 처음부터 분단된 상태에서 이제 북침으로 이제 시작을 됐고
아주 초기에 수일 만에 이제 낙동강 전선까지 밀렸다가 미국이 이제 참전하게 되면서 인천 삼륜 작전을 하고, 그래서 이제 거의 북한을 거의 다 밀고 올라갔다가 똑같이 이제 중국이 참전을 하면서 이 휴전선으로 다시 내려와서 이 적절한 이 중간 시점에서 남북이 분단된 채로 휴전을 하게 되는 이제 전쟁이 되는데요. 비슷하게 흘러간 면이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부르는 명칭도 임진왜란은 항외 원조이고 6.25 전쟁은 이제 항미 원전이 되겠고, 다만 이제 결과가 임진왜란 때는 일본이라는 세력이 아주 거대한 건 아니어서 불기는 했지만 조선이 전체적으로 하나가 된 채로 유지되고 일본이 패퇴했지만 6.25 전쟁에서는 사실상 일본을 포함한 미국 이쪽의 세력과 중국, 러시아의 세력이 사실상 균형을 이루면서 한반도에서 이 휴전선이라는 분단과 정전 상태를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임진왜란과 6.25의 이런 평행 이론을 봤을 때 이 한반도에서의 전투와 이 세력 간의 갈등은 단순한 이 안에서의 무슨 사상의 문제나 이 안에서의 힘의 문제가 아니라 좀 더 넓게 봤을 때 이 대륙 세력과 해양 세력이 부딪히는 시점에서 발생할 수밖에 없는 어쩌면 필연적인 상황이 아니었나라고 이해를 하고 있고요. 일부 학자들에서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무슨 어느 쪽이 빨갱이냐 아니냐 그런 식의 문제보다는 이런 한반도라는 지정학적 위치에 대한 원인이 가장 큰 부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은 제 생각이 아니고요. 이 한명기 교수님 같은 분이 했던 이런 내용들을 잘 읽어보시면 이렇게 이제 충분히 아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한반도의 지리적 특성은 제가 임진왜란과 6.25 전쟁을 통해서 해양 세력과 대륙 세력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 한반도 내에서의 갈등, 국제적 갈등 사항은 이 상황에서 상당 부분이 제 눈에도 설명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륙 세력이 매우 컸고 해양 세력이라고 했을 때 일본이 별 볼 일 없을 때는 그야말로 우리나라는 상당수의 시간 동안 중국의 영향권 하에서 조공을 바치는 그야말로 이제 부마국 형태였죠. 그래서 잘 모르시겠지만 조선시대 국호를 정하는 것도 두 가지를 올려서 그중에 조선을 선택해줘서 조선이라고 우리가 불렀던 것이었고요. 또 뭐 세자가 책정되면 다 중국에 알리고 그렇게 했던 것이었고, 특히 이제 병자호란 이후에는 우리나라는 성도 제대로 못 쌓았습니다. 그 정도의 이제 중국 영향권 안에 있었던, 사실은 그런 영향이 있었던 거는 맞고요. 또 반대로 이제 해양 세력이 이렇게 커졌을 때고, 그리고 이제 청나라 말기처럼 청나라가 약해졌을 때는 이 안에서 이제 청일 전쟁, 러일 전쟁을 하면서 해양 세력인 일본이 그야말로 자기네 집 앞마당처럼 나쁜 의미로 말하면 설치게 되고, 더 나아가서 이제 일본에 의한 강제 점령이 이루어지게 되고, 전투는 이제 요 만주 지역에 가서 이루어지는 이제 이런 시점도 이제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6.25 전쟁 이후 현재의 이런 남북 분단의 상황은 바로 이런 대륙 세력과 해양 세력이 거의 이렇게 힘의 균형을 이루는 곳이 바로 이 부분이 되면서 결국 우리는 이렇게 분단을 하게 되는 상황이라고 하겠고요. 따라서 이 지금의 상황은 이 우리나라와는 관련 없다고는 할 수 있겠지만 이 주변 세력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만들어진 측면이 있고, 그 이해관계가에 자기네들의 이익에 가장 부합하기 때문에 남북은 분단되었다고도 어쩌면 볼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단된 상태로 남한을 점령하고 여기에 주한미군을 두는 것이 미국 입장에서는 이 대륙 세력, 그 중에서도 중국을 견제하는 데 가장 이익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있는 거고, 중국 역시도 북한이 분단된 채 이렇게 있는 것이 자기네들의 위험에서 가장 덜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유지하는 것이고, 이런 상황이라고 이제
어떻게 따지면 이제 볼 수도 있고요. 이렇게 분단된 채로 있으면 이제 그나마 다행입니다만, 이렇게 양측의 세력이 비슷하거나 혹은 그 사이에서 이제 갑자기 화해를 한다던가 여러 가지 복잡한 혼란의 상황이 되면서 동시에 그 주변 세력 내부에 어떤 체제 모순이 축적된다면, 일본은 일본대로 지금 현재 여러 가지 모순된 체제의 그런 게 축적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중국도 사실은 이제 그럴 수 있고, 그런 게 된 상태에서 한반도가 지금처럼 약화되거나 분열이 된다면 다시 한번 한반도는 이렇게 전쟁터가 될 가능성이 높고, 그때는 양측 세력의 이제 대리전이 될 수가 있고, 이러한 전쟁을 크게 겪고 나면 이 전쟁은 가장 파괴적이고 안타까운 그런 겪어서는 안 될 일이지만, 반대로 가장 생산적인 포텐셜을 갖게 돼서 많은 인명이 사망하고 많은 것이 파괴되고 나면 출산율도 높아지고 많은 건물을 지으면서 이런 체제 모순이 해결이 됩니다. 대신에 각자의 주변 세력의 내부 모순은 해결될지 모르지만, 그래서 새롭게 질서가 정립될지 모르지만, 그 사이에서 이 한반도는,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 이 한반도에 거주하는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야말로 이제 쓸데없는 그런 아픈 또 다른 역사를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것이고요. 이렇게 전쟁이 가장 생산적이다라는 말은 사실은 이 경제 대공황, 미국의 경제 대공황이 뉴딜 정책으로 회복됐다고 볼 수도 있지만, 사실은 이 2차 세계대전으로 엄청난 사람이 죽고 파괴되면서 회복된 면이 있다는 것은 바로 이러한 전쟁의 이런 어떤 양가적인 특성을 보여준다고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것이 무조건 이 한반도가 불행하냐, 저는 그렇게 생각되지는 않고요. 반대로 한반도가 내부적으로 통일되고 강력하면 주도적으로 이제 주변 세력을 이용하면서, 예를 들어서 이제 한쪽 세력이 커지면 슬며시 이쪽 세력 편을 들면서 세력 균형을 유도하고, 반대로 이쪽 세력이 너무 커지면 슬며시 이쪽 세력을 펴면서 세력 균형을 유도하고, 그러면서 그 사이에서 우리의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그런 좀 더 주도적일 수 있는 역동적인 데에 놓여 있는 그런 나라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그것이 이제 장점일 수도 있다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럴 여지가 이제 저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남한만 봐도 인구가 5천만 명이 넘고, 그러면서 3만 달러가 넘는, 최근의 분류에 따르면 선진 중대형 경제국이기 때문에 세계 몇 개 없습니다. 이런 나라가. 이런 강력한 국가이기 때문에 이 한반도 안에서의 조금만 현명한 대처를 한다면 이 주변 세력을 이용해서 우리가 우리의 이익을 극대화하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방향으로 끌고 갈 수 있는 기회도 얼마든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럼 이런 우리나라만 전 세계에서 이러냐, 그런 것 같지는 않다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예를 들어서 이제 이 동유럽, 우크라이나 지금 전쟁이 한참 중인데, 이 역시도 이쪽 서유럽의 해양 세력과 이 러시아 중심의 이 대륙 세력이 맞붙이고 있는 것이고요. 또 이 중동 지금 한참 전쟁을 하고 있는데요. 이 이란을 대륙 세력으로 볼 것이냐는 애매합니다만, 넓게 보면 이 세력 사이에 이제 갈등이 벌어지는 곳이 사실 중동이고, 또 과거 이제 베트남 전쟁처럼 이 지역에서도 해양 세력과 대륙 세력이 부딪힐 수 있고요. 그리고 대만 역시도 이 양측 세력이 부딪히는 것이고, 말씀드린 이제 한반도도 이렇게 붙여지는 것이어서, 이러한 위치에 놓여 있는 이 지역에서는 항상 이러한 위험, 반대로 양측으로 다 퍼져나갈 수 있는 그런 이제 지리적 특성을 가졌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아주 이렇게 딱 고착화된 것이 아니고요. 예를 들어 이제 기후가 변하거나 혹은 이제 어떤 과학기술이 발전해서 무기체계가 변하거나 그러면 전혀 새로운 곳에서 새롭게 이렇게 부딪히는 갈등 요인이 생길 수 있는데요. 예를 들면 이제 날씨가 지구 온난화가 되면서 이 북극 항로가 이렇게 개척이 되면 이 북극 항로를 통해서 이렇게 이동하게 되면서 이쪽 지역의 물류와 그런 이동이 이제 활발해지게 되고, 또 이렇게 이게 뭐 여러 가지 그 미사일들이
오가는 과정이 이쪽이 이제 이렇게 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이제 쏘게 되는데요. 요때 이렇게 지나가는 위치를 봤을 때는 요 그린란드가 지금 새롭게 이 해양 세력과 대륙 세력이 부딪히는 새로운 점으로 이렇게 요즘은 또 갈등이 되고 있어서 그린란드에 이렇게 군사력이 충돌할 수 있는 가능성 같은 게 나타나는 그런 모습도 있어서 꼭 이런 게 딱 고착화된 것만은 아니다라는 것을 또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조령 문경세제 도립공원에서 한근태 전투 그리고 임진왜란 그리고 임진왜란과 6.25 전쟁의 평행이론 그리고 한반도의 지리적 특성인 해양세력과 대륙세력 그리고 이러한 해양세력과 대륙세력이 부딪히는 세계의 여러 가지 갈등 지역에 대해서 정리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하면서 또 다른 평행 이론을 발견을 했는데요. 그래서 구독자 90, 현재는 91명인데 91명의 이제 박건호의 의료 한방으로 시작을 했지만 보신 바처럼 이제 여행 한방이나 이제 역사 한방이 있는데요. 똑같이 구독자 211만의 성시경 씨의 이 유튜브를 보시면 성시경은 이제 먹을 텐데 이제 부를 텐데 이제 만날 텐데가 있는데 두 사람의 어떤 평행 이론을 볼 수 있어서 저는 한편으로는 이제 반갑고 이제 뿌듯했고요. 그래서 우리 한방이 여러분들은 비록 구독자 90명이지만 일당 천의 마음으로 저에게 좋아요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까지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동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